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20일 화요일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0.4% 소폭 내린 4,88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 들어서 첫 하락 마감이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대 후반으로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 마감하면서 976.37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게 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달러원 환율 어제보다 4원 40전 오른 1,47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요. 영하 5.2도입니다.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몸 따뜻하게 잘 지키시면서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악동뮤지션의 Give Love 띄워드렸습니다. 이선희님께서 일하다가 4시 된 거 보고 후다닥 고릴라 켰어요. 와, 이 일 하시다가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를 수도 있는데 4시 이렇게 딱 된 거 보시고 고릴라 켜주시는 이선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네, 좋은 습관입니다. 임현주님 오늘 역시 날이 많이 추워졌나 보네요. 어 소장님 따뜻한 스웨터 입으셨네요 하셨어요. 네, 오늘은 진짜 안에 내복도 입었고요. 또 하나 또 입었고요. 그 위에 또 스웨터 입었어요. 정말 따뜻합니다. 네. 최형식님 대한을 맞아 찾아든 한파에 살짝 주춤한 증시 환율도 좀 떨어져주면 좋으련만. 그러게요. 오늘 대한이죠. 정말 이름값 하네요. 큰 추위. 이름값도 정말 하네요. 그러게요. 한파 때문에 증시가 주춤했을까요? 그런데 진짜 글쎄요. 오늘이 새해 들어서 첫 하락이라는 게 좀 새로운 의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5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그래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시장 상황 좀 봐야겠죠.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보이기는 했더라고요. 어제 또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 킹 데이여가지고 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또 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내일도 한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1교시에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문지민, 2교시에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미국 국내선 비행기는 정상 체형의 사람이 타도 좌석이 꽤 좁습니다. 행여나 체구가 아주 큰 사람이 옆자리에 앉으면 최소 1시간은 허벅지와 팔뚝이 서로 닿은 채 땀이 나는 비행을 견뎌야 하죠. 미국 성인의 약 40%가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이런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요즘 이 좁고 답답한 비행에 뜻밖의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미국 성인 비만율은 최근 3년 연속 감소했고 체중 감량제를 복용 중이라고 답한 성인 비율은 불과 몇 년 사이 2배로 늘었는데요. 재밌는 건 이 변화가 승객뿐 아니라 항공사에도 돈이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내놓은 분석인데요. 비만 치료제 덕분에 승객 평균 체중이 줄면서 항공사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는 무거울수록 기름을 더 쓰니까요. 사실 항공사들은 그동안 무게를 줄이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내식 샐러드에서 올리브 하나를 빼서 연간 수천만 원을 줄이기도 하고요. 기내 잡지를 없애거나 좌석 등받이 쿠션까지 최대한 얇게 만들었습니다.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승객들이 알아서 살을 빼고 탑승해주니 항공사들은 손대지 않고도 무게를 줄이게 된 겁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유나이티드, 델타 항공을 포함한 미국 4대 항공사는 약 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고서에는 웃픈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보고서 끝에 살짝 덧붙인 말인데요. 단 기내에서 판매하는 간식 수익 감소는 계산 안 했습니다. 라고요. 비만 치료제의 핵심 기능이 식욕 억제니까 약을 복용하는 승객들은 샌드위치나 맥주를 안 사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비만 치료제 하나가 승객들의 불쾌함도 줄이고 항공사 기름값도 아끼고 재무제표까지 바꾸는 나비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몸무게가 줄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나 봅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문지민. 오늘은 매경이코노미 문지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할 경제 이슈 뭘까요? 네, 오늘은 어려우면서도 친근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한 이유는 IB, 즉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기업 투자 유치나 M&A라고 불리는 인수합병은 주식 투자자나 금융상품 투자자라도 사실 관심이 크지 않은 분야죠. 네. 동시에 친근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도 있는데요. M&A 대상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인데 바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해 봤을 만한 그런 곳들의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최근 M&A 시장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속속 거래되고 있는데요. 회사 주인이 바뀌면 제품 가격이라든지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이고 가맹점주들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주인이 바뀐 프랜차이즈가 어디가 있어요? 네, 먼저 그 저가 커피 브랜드 메머드 커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한 1,000원대 이런 가격으로 이런 부담 없는 가격이 이 카페의 특징인데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 바로 앞에도 메머드 커피가 있어서 제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인데 그렇군요. 이 카페가 무려 1,000억 원에 사모펀드에 인수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가 커피 브랜드죠. 메가커피도 2021년에 사모펀드 약 1,400억 원에 팔렸고 2024년에는 그 컴포즈 커피가 그 필리핀 외식업체 그 졸리비푸즈라는 곳에 무려 4,700억 원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인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가 커피를 파는 카페지만 그 가치는 진짜 수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네요. 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게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커피 한 잔, 매장 한 곳 이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랜차이즈 전체에서 얼마를 돈을 벌어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번 거래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일본계 사모펀드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오케스트라 P라고 하죠. 네. 네, 이곳이 메머드 커피를 운영하는 메머드 커피 랩과 또 메머드 커피의 원두를 납품하는 원두 로스팅 업체 서진 로스터스 이곳 두 곳 지분을 모두 인수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메머드 커피랩과 서진 로스터스 매출 합하면 연간 900억 원에 달하고요. 작년에는 매출이 더 올라서 약 1,1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네, 메머드 커피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지금 1,600억 원 정도거든요. 네. 이거를 1년으로 환산하면은 한 6,900만 잔 6,900만 장 정도 팔면 이 금액이 나오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9만 잔 정도 팔면은 이제 이 정도가 1년에 나온다. 1,100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박리담의 힘이 그만큼 무섭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매출이 1,000억 원이라고 해도 그 투입되는 비용을 생각해서 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저가 커피라고 해도 이게 만만할 것 같진 않은데 어때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사모펀드가 투자를 결정할 때 사실 매출이 주목하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네. 매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익성을 중요하는 게 사모펀드 특징이고 그렇죠.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뒤에 기업 가치를 더 높여서 결국 비싸게 팔아야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커피 프랜차이즈가 사실 보면은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업종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브랜드죠. 스타벅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네. 2024년 기준으로 스타벅스 매출이 3조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9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메머드 커피도 같은 해 매출 757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 그 사모펀드가 보통 이제 개선 가능성, 그러니까 되팔 때 이익 이런 거를 염두하고 인수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뭐랄까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매물로 보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런 3% 영업이익률 이것만 보면 너무 낮은데 사실 이번 거래 핵심은 메머드 커피랩과 함께 인수하는 이 원두 로스팅 업체 서진 로스터스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2024년에 메머드 커피랩은 영업이익률이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서진 로스터스는 뭐 매출 141억, 영업이익 14억 뭐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 메머드 커피랩과 서진 로스터스 실적을 연결해서 보면은 수익성이 좀 더 나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수익성이 뭐 굉장히 높아 보이진 않는데 뭔가 우리가 못 보는 그런 개선 가능성이 좀 보였던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모펀드가 인수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물의 성장 여력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커피 프랜차이즈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좀 IB 업계의 중론이고요. 제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해 보신 분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네. 이게 뭐 커피 프랜차이즈는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수익성이 얼만큼 개선된다 이런 계산이 좀 비교적 명확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론 사업 구조가 단순하다고 해요. 커피 프랜차이즈가. 왜냐하면 원두나 우유, 시럽, 빨대 이런 원부자재 원가 조정이나 아니면은 메뉴 믹스 조정을 좀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에 사모펀드 인수된 투썸플레이스 이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커피에서 점점 이제 케이크나 이런 디저트 비중을 높였거든요. 맞아요. 케이크 요즘에 많이 팔고 광고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 생각나는 케이크가 다들 있으실 네, 텐데, 네 그렇게 좀 그 메뉴 믹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투자업계 트렌드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저가 커피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아메리카노 가격이 한 잔에 1,000원대 뭐 이런 그 저렴하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 뭐 소비 여력이 좀 떨어져도 크게 체감이 부담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든 나쁘든 뭐 매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만큼 꾸준한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수익성을 개선한다고 원두나 뭐 시럽 양이나 뭐 이런 거를 줄여가지고 경영 효율화를 하면 회사는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그 브랜드만의 매력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가성비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딜레마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또 최근에 거래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어요? 네, 여기도 유명한 곳인데요. 하나가 갖고 있던 미국 수제 버거 브랜드 파이브 가이즈가 있습니다. 네. 최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H&Q 에쿼티 파트너스에 파이브 가이즈가 인수되는 게 결정됐고요. 아, 이거 어렵게 예. 들어온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인수가 팔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KFC 코리아. 네, 이곳이 지난 연말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에 2천억 원대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칼라일은 그 앞서 언급했던 투썸플레이스를 2021년 인수했던 주인공인데요. 네. 뭐 그 외에 KFC 홀딩스 재팬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뭐 칼라일이 외식 프랜차이즈 경영 노하우가 좀 상당히 있는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KFC 코리아를 칼라일에 매각한 곳이 바로 이번에 메머드 커피 인수한 오케스트라피입니다. 여기 오케스트라피 역시 메머드 커피 말고도 뭐 반올림 피자나 오구살 피자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외식 프랜차이즈 경험이 풍부한 사모펀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사모펀드가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뭘 건드렸을 때 수익이 개선이 되는지 사업 구조가 단순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펀드가 외식 프랜차이즈를 좀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 사모펀드 업계에서 외식 프랜차이즈는 상당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그 외식 산업을 선호하는 사모펀드도 분명히 이렇게 있지만 네.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장단점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 저가커피 사례 설명드린 것처럼 외식 프랜차이즈는 활발한 현금 흐름 그리고 뭐 이런 시장 확장성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표준화된 매뉴얼 바탕으로 점포를 좀 빠르게 늘릴 수 있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확장까지 노려볼 수 있죠. 네. 근데
그리고 가맹 사업은 본사가 뭐 임대료나 인건비 이런 걸 부담하지 않으니까 또 본사 고정비 부담도 크지 않다고 보고. 근데 반면 단점도 뚜렷한데요. 네. 매장별로 품질을 일단 일정하게 관리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원부자재 가격도 사실 본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때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나 밀가루 이런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뭐 네. 피자나 치킨 업체는 비용 부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온다면은 환율도 사실 그렇죠.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큰데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해서 불매운동이라도 일어날 경우에는 사실 식품이다 보니까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라서 네. 타격이 매우 큰 편이고요. 음. 네, 그리고 경쟁도 매우 치열하죠. 저가커피 브랜드만 봐도 뭐 메가커피나 백다방, 뭐 더벤티, 컴포스 커피, 수두룩 하고요. 그러네요. 진짜 많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그 차액 가맹금 논란이 좀 시끄럽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가맹점주랑 갈등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어서 좀 꺼려하는 사모펀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액 가맹금 이거 한때 굉장히 뉴스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어떤 논란이었죠? 차액 가맹금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 부자재를 그 시장 도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남기는 마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 차액 가맹금이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을 때 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가맹점주는 뭐 로열티 말고 왜 다른 이익을 본사가 가져가냐, 우린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서 이럴 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요. 최근 한국피자헛이 이런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대법원이 피자헛 본사에 215억 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에 좀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차액 가맹금이 과거에는 그 관행처럼 여겨지던 구조인데요. 이번 피자헛 판결 이후에 뭐 불공정 거래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로 이어지면서 소송이 지금 현재 뭐 메가커피나 지코바 치킨, 명륜당 이런 곳들도 점주들과 분쟁이 있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유통 마진이 줄어들게 돼서 이게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직접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M&A 시장에서도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통행세 논란 같은 건데 이제 본사가 가맹점주한테 재료 주면서 몰래 마진을 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투명하지가 않으면 점주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본사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니까 회사가 팔릴 때 사실은 몸값을 높게 받으려면 그런 장부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숨겨진 마진이 드러나게 되면 누가 그 회사를 비싸게 사려 하겠냐 이런 의견이 또 나올 수 있죠. 결국에는 투명한 경영의 기업 가치를 지키는 길인데 그런 문제가 또 있죠. 이런 논란에도 외식 프랜차이즈 M&A 보니까 최근 그래도 활발했네요. 이 흐름 어떻게 당분간 이어질 것 같으세요? 뭐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M&A가 활발하게 이뤄진 건 사실인데요. 한때 매물이 많았는데 안 팔리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좀 길었었는데, 그렇다고 앞으로 상황을 낙관하기엔 아직 좀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 거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들이 깔려 있는데요. 네. 한창 뭐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던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조금 주저앉고, 뭐 부동산이나 인프라는 금리 환경 변화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런 외식 프랜차이즈가 대안으로 부상한 거죠. 그렇다고 모든 외식 프랜차이즈가 또 인기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M&A 시장에 많은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M&A 가능성이 높은 다음 타자 시장에 누가 꼽혀요? 뭐 앞서 언급드린 한국피자헛이 지금 영업 양수도 방식의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네. 3일의 개법인이 피자헛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데, 뭐 일단 뭐 인수 희망자로부터 인수 의향서 접수는 받았는데 앞서 언급한 차액 가맹금이 조금 변수가 돼서 이게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물로는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도 유력한 매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기는 비교적 단순한 메뉴 구성과 레트로 콘셉트가 좀 차별점인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킨 시장이 경쟁이 워낙 지금 심화됐고, 그리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제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도 지금 M&A 시장에서 오랫동안 거론되는 매물인데요. 맘스터치는 가성비 이미지와 충성도 높은 고객층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인 뭐 그 이유로 꼽히는데, 네. 이런 버거나 치킨, 피자
동시에 아우르는 포지션이 또 독특하거든요. 많이 없어서. 그런 점들이 경쟁력인데 다만 버거나 치킨 시장도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서 과거처럼 높은 기업 가치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네. 여기 맘스터치가 예전에 한때 1조 원까지 몸값이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시장 눈높이가 많이 내려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맘스터치랑 비슷한 포지션의 파파이스도 지금 M&A 시장에 최근 등장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한 500억 원 정도 몸값이 거론되고 그리고 여기 최근 시끄러운데 홈플러스 사태로 시끄러운 MBK 파트너스. 네네. 여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모펀드가 펀드 만기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돼서 언젠간 M&A 시장 등장할 매물로 꼽히는 매물입니다. 그렇군요. 네. 치킨, 버거, 피자 이런 것 사실 국민 간식인데 이런 것들이 다 매물로 나왔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시장이 좀 꽉 찼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더 성장하기도 힘드니까 가장 잘 나갈 때 팔고 나가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마지막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M&A가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마무리 정리해보죠. 네, 외식 프랜차이즈 M&A는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 주인이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원부자재 조달 방식이 바뀌거나 로열티나 마케팅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이 사모펀드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이런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메뉴 구성이나 가격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서 특히 계속 강조하듯이 사모펀드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가격을 언제든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원자연님께서 사모펀드가 그런데 어떤 건가요? 왕초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모라는 거는 사실 프라이빗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큰손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굴리는 어떤 VIP 투자 클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문지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미영님께서 어뉴스 듣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저도 제 몸무게 줄이고 싶네요. 군것질을 좋아하는 제가 다이어트 성공하면 우리 집 경제 지출도 확실히 줄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군것질이 줄면 계속 이제 사 먹는 비용들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들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제가 그 경험상 간식 비용이 줄면 그리고 야식 비용이 줄면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그거 한 달로 치면 꽤 큰 금액입니다. 전미연님 화이팅! 안기영님께서 오늘 너무 추워서 일부 수도가 얼어서 물이 몇 시간 안 나왔었네요. 내일 더 춥다니까 걱정입니다. 큰돈 안 나가게 동파 방지해야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이번 주 말까지 계속 춥다고 하니까 영하 12도, 13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물이 얼거나 또 보일러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고민 잘 해보시고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잘 수도꼭지도 따뜻하게 좀 동파 방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안기영님 덕분에 저도 집에 가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배영광님, 소장님 오늘 저 면접 보러 갔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요, 면접은 사실 또 모릅니다. 저도 사실 첫 언론사 입사할 때요. 10명 들어갔는데 10명 중에 제일 제가 정답이 아닌 것 같은 답을 한 것 같더라고요. 돌아와서 나는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10명 중에 저만 붙었더라고요. 모르는 겁니다. 네, 배영광님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매력을 어필을 많이 하셨으면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 있으면 꼭 다시 전해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술보다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주류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요. 한때는 대체 투자처로까지 주목받았던 이 술 역시 최근 들어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 제조사인 디아지오의 경우 재고 가치가 약 12조 원에 달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면서 올 여름까지 미국 테네시주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일본 산토리도 미국 켄터키주 증류소를 1년간 폐쇄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주류업계 전반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증류주로 경기 침체와 술 멀리하기 흐름 속에서 요즘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이 술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소주, 2번 막걸리, 3번 위스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몇 년 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14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1월 3일 한국경제의 기사고요. 제목은 펀드 투자자에 사과한 박현주입니다. 오늘은 투자 얘기네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한 인터뷰 보니까 한국, 중국, 인도, 미국 이렇게 각각 25%씩 분산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왜 사과를 했을까?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새해 첫날 주요 일간지에 실은 광고를 통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해 변동성이 큰 시장이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드리지 못했다면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박 회장은 새해엔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지혜롭게 투자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박현주 펀드를 앞세워 펀드 신도롬을 몰고 온 인물입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곤욕을 치를 때도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소신을 강조했던 그가 이례적으로 포괄적 사과를 한 건 절박감에서 비롯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래에셋 주식형 펀드에서는 10조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전체 주식형 펀드 감소액의 3분의 2입니다. 이 회사 주식형 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16.1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48개 자산운용사 중 43위였습니다. 자칫하면 존립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그 펀드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서 결국엔 죄송하다 이런 골자였는데 사실 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증권사가 네. 거기에 이제 최고 대표인 박 회장이 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사과를 광고까지 실어서 사과를 했을까?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보니까 1년 동안 주식형 펀드에서 10조 원 이상이 빠져나갈 정도였다. 야, 10조 원이 증발한 거면 어마어마하네요. 당시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네, 이제 사과문의 배경이 된 바로 전 2011년이 코스피 지수가 한 해 동안 10.9% 하락한 해였습니다. 네. 이제 매년 초가 되면 증권사들이 올해 유망 종목이라고 추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한 118개가 추천이 됐는데 네. 3분의 2에 달하는 76개 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아이고. 했습니다.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속이 당연히 많이 타들어갔겠죠. 네. 이제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펀드 열풍이 불어서 많은 직장인들이 뭉칫돈을 넣었는데 이 수익률이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한 상품이 많았습니다. 좀 다들 지쳐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이 펀드 열풍을 상징하는 인물이 박현주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되게 입지전적인 네. 평가를 받기도 하는 인물인데요. 근데 특히 이제 미래에셋의 경우는 2007년에 야심차게 내놨던 인사이트 펀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통찰력 펀드? 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회사
양성에 상당히 금이 간 상태였고요. 2011년 한 해 동안 펀드 이탈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 회사 창구에서 발생을 했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떼뉴스에서는 이 공개 사과의 여러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펀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특정한 상품 얘기만 하려는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펀드 시장 역사에서 좀 명암이 많았던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 좀 투자 열기가 요새 워낙 뜨겁잖아요. 네. 좀 되짚어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펀드를 만드는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이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그리고 구매를 한 투자자들까지 조금씩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름부터가 진짜 인사이트, 통찰력.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펀드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갔는데도 펀드 이탈이 이렇게 많이 됐던 상품이었는지 어떤 상품이었어요? 네, 이게 투자 대상 자산이나 지역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전 세계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 펀드였습니다. 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될 만한 놈들을 찾아서 유연하게 분산을 하겠다. 이제 요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던 건데 소위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 투자되는가 이건 좀 모르는 상태로 맡기는 거라는 얘기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펀드 상품에는 벤치마크 지수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이것보다 잘했냐 못했냐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게 마련인데 네. 이거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인사이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찰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네. 단순하게 말하면 저희 인사이트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박현주 회장 이름 믿고 맡겨주세요. 뭐 이런 거였죠. 이게 그 당시에 줄 서서 가입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네, 이게 2007년 10월에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펀드 투자로 돌풍을 일으키던 박현주 회장을 신뢰한 투자자들이 번호표 받고 1시간 동안 창구에서 기다려서 가입할 와.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줄을 서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판매 초기에는 1인당 1,000만 원 이상 갖고 와야 가입할 수 있는 제한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네. 미래에셋의 경쟁 증권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 배는 많이 아팠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인사이트 펀드 팝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걸어놓을 정도였고 보름 동안에 4조 원이 넘는 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4조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품이 나올 때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펀드가 이 글로벌 운용사인 베어링의 차이나 펀드였는데요. 차이나. 8조 5천억 원 네.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좀 광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시중에 유동자금을 고스란히 빨아들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증권업계에서 이 돈의 흐름을 보고 좀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날짜를 보니까 판매가 시작된 게 2007년 10월. 네. 근데 우리가 힘들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설정 이후에 처음 며칠 동안은 플러스 수익을 내다가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고. 2008년에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53.33%였어요. 되게 네. 처참한 수치가 나왔고 그러니까 처음에 줄 서서 사셨던 분들은 1년 동안 원금의 반이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사이트 펀드가 나중에 원금 회복을 하기는 합니다. 이게 2014년 11월 25일에 기준 가격이 1,003원이 되면서 설정 당시의 값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되는데요. 네. 7년 만에 이제 본전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설정액이 1조 원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였고요. 이제 뒤집어서 역산을 해보면 끝까지 묵묵히 기다려섰던 분들은 전체 5분의 1도 안 됐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펀드 투자는 사실은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을 좀 멀리 보기도 하는데 네. 근데도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은 조금 기다리기가 힘든 시간이죠. 그렇죠. 이게 애가 태어나면 초등학교 앞둔 그러네요. 시기잖아요. 정말. 이게 2010년부터 돈이 급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2011년 초에 설정액 3조 원이 무너졌고 2014년 8월에는 1조 원 아래로 이제 내려갑니다. 원금 회복이 된 거는 그 이후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남긴 채로 손절하신 분들이 꽤 많았고 네. 이게 커뮤니티에서는 참을 인자를 써서 인사이트 펀드다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었고요. 이 공모 펀드에 대한 관심이 좀 줄고 외면받는데 일조했다 이런 지적까지도 있습니다. 이 펀드의 실패 원인이 이제 비단 금융 위기 여파만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뭘로 꼽혀요? 시장에서 지목하는 첫 번째 원인은 분산 투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당초 계획은 여러 지역과 자산에 걸쳐서 유망하면 두루 담겠다 이거였지만 실상은 포트폴리오가 중국 몰빵 펀드에 가까웠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후적인 평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이게 중국에 집중한 게 잘 됐다면 역시 해안 뭐 이랬겠지만 그렇죠. 좀 너무 집중이 됐고 성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 몰빵 얘기가 나온 건데 출시 바로 다음에 이 중국의 비중이 40%를 넘겼고요. 그 다음에는 8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 펀드를 만들 때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만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급전직하를 하거든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2007년에 6천 돌파했었는데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8년엔 1,600선까지 갔습니다. 이런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 당시에 중국 비중을 왜 그렇게 높였던 거예요? 사실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좀 지나치게 믿었고 이게 결과적으로 오판이 된 건데요. 이 박현주 회장이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미국이 금융위기에 흔들리는 걸 보고 살아남을 곳은 중국밖에 없겠다라고 봤고 대신에 이제 중국 주식이 오히려 그때 떨어질 때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갔는데 그게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중국 주가가 이제 더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그런 어떤 예측 불허의 복병을 만난 거는 운용 능력 밖의 일이라서 어쩔 수는 없는데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는 그런 애초에 그 광고를 했던 그런 목표를 조금 더 잘 살렸다면 결과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특히 뭐 이런 운용사들은 선물 옵션이나 환해지처럼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주가 하락에 대한 대비책이 변변치 않았다. 이게 손실을 더 키운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서라도 자산을 팔아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펀드 관리는 이제 더더욱 힘들어졌을 거고요. 네. 이 고꾸라졌던 수익률이 진정되고 회복 기미를 보인 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꾸고 나서였습니다. 중국 중심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을 포함해서 이제 두루 이제 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네. 이 펀드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오. 근데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국 자산이 55% 되고요. 네. 중국, 일본, 대만, 영국 등등이 3% 안팎씩 이제 분산이 돼 있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17.5%였는데 작년에 미국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성과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그러네요. 출시 당시에 이제 시중 자금이 정말 블랙홀처럼 이렇게 쏠렸다면 과연 판매사들의 이제 투자 위험성 이런 거 고지하잖아요. 그게 또 제대로 알려줬을까? 투자자들은 이거를 제대로 알고 투자를 했을까? 왜냐하면 네. 요즘에는 체크도 하고 여러 번 확인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불안전 판매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사실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구조 자체가 좀 헤지 펀드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가 됐는지 이런 불안전 판매 관련된 의혹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펀드 판매사들의 무리한 판매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한 검사를 했는데 이 대상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펀드를 파는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특정인과 어떤 브랜드를 강조하면서 좀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던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개미들도 좀 맹신하는 그런 분위기, 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개개인의 잘못만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 2000년대 중반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네. 너도 나도 적금 깨면서 이제 펀드로 갈아타시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개미들의 기대 심리가 하늘을 찌르면서 좀 경계심은 느슨해졌고 좀 눈높이는 너무 올라갔던 그런 면이 있어서 좀 해외 이머징 마켓 유명한 회사 대박 뭐 이렇게 좀 밝게 보신 분들도 많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상민님, 권영숙님, 김정환님 그 당시에 펀드 네. 투자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기억들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신데 요즘은 해외 투자 ETF 보수이나 경쟁이 좀 이어지면서 보수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때는 보수도 좀 비싼 편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사이트 펀드는 총 보수가 현재 2.69%고요.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요즘에 투자자들이 많이 사시는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 ETF는 총 보수가 0%대거든요. 소수점에서 경쟁이 붙어 있는데 네. 어마어마한 차이고 옛날에 출시됐던 공모 펀드라는 거를 감안하고 봐도 비싼 게 맞습니다. 이 출시 당시에는 값비싼 보수라고 해도 넣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사람들은 투자할 것이다. 고객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산 운용사와 판매사는
손실이 난 펀드로도 수천억 원씩 수수료를 벌었고요. 투자자들이 이거를 다 감수를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야, 어떻게 보면 이 사례가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교훈을 좀 배울 수 있었던 사례 같기도 해요. 저도 여기에 딱 하나만 굳이 보태자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1분 안에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뭐에 내 돈이 가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 기자님은 어떤 교훈, 어떤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것 같으세요? 네, 말씀하신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또 너무 기본적이지만 분산 투자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은 뭐 금융위기가 없었고 중국이 계속 고성장을 했다면 투자자들 아마 환하게 웃으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건 우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처음에 눈높이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조금 현실적으로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 이름만 듣고 따라가는 게 위험하다는 것도 여기서 좀 느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 워런 버핏 같은 인물들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분산 투자와 간접 투자를 많이 권하거든요. 네. 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워런 버핏의 원칙이기도 하죠. 네. 기술주도 거의 안 샀었잖아요. 좀 그런 것들 저도 좀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 해준다는 개념의 펀드, ETF가 이후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투자자들이 상품을 이해한다면 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인사이트 펀드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배분을 잘 해보겠습니다. 라면서 믿고 맡겨달라고 하는 펀드나 ETF들을 요새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액티브 펀드 ETF나 뭐 TDF 같은 거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액티브가 그 패시브의 반대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상품 이름에 액티브 들어간 게 되게 많아졌는데요. 이게 펀드 매니저의 재량을 발휘해서 일정 종목을 넣고 빼면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 잘만 하면 수익률이 되게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수수료 좀 더 받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되니까 처음에 약속한 투자 방향성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과거에 다른 상품들을 굴렸을 때 성과가 어땠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참고는 한 번씩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TDF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네. 뭐의 약자예요? 어떤 이게 상품이에요? 타깃 데이트 펀드의 약자인데요. 네.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을 자동으로 배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품은 보면 2030, 2050 이런 식으로 연도가 찍혀 있는데 펀드 이름 뒤에 네, 이게 2050이라고 하면 2050년에 은퇴하실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현재는 주식 비중이 조금 높고 공격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손실을 줄여가는 안정적으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컨셉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졌으니까요. 네. 구경하시면서 공부하는 좀 이런 재미로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안 사셔도 좋으니까. 그러게요. 네. 이게 뒤에 붙는 숫자의 의미를 아는 것도 오늘 큰 공부했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유래한 대표적인 증류주로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주류를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술이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위스키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8613님, 저희 남편은 술을 정말 못 마시고 안 마시고 몸에서도 안 받는데 위스키를 자꾸 모으네요. 아마 남편분께서 마음으로 드시면서 눈으로 드시면서 어떤 투자를 핑계로 이렇게 모으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유진님, 저는 알쓰라 위스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주류 시장 살리기 위해 도전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알스가 뭐지 했더니 알코올 쓰레기의 줄임말이라면서요. 이게 보통 술을 아주 못 마시는 분들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이유진님 위스키 한 번도 안 드셔보셨는데 저는 처음에 위스키 먹었을 때 코에서 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용이 돼서 승천하는 줄 알았답니다. 한번 도전해보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혜림님, 소주는 멀리 할래야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 때문에 멀리하기 힘들고 막걸리는 비 올 때 단짠인 파전과 유혹하니 거절하기
힘들지만 위스키는 그나마 좀 참을 수 있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8613님, 이유진님, 그리고 조혜림님 이렇게 세 분께 오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김현지의 위스키 언더 락으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